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기름값이 올랐다. 여러분은 뭐가 걱정되시나요? 세계 경제를 논하지 않는다고 보면 아마 자동차 기름값이 많이 들겠군, 이 정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지 않은 학생개미들에게는 이조차도 와닿지를 않겠죠. 그런데 기름값, 즉 유가는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대부분의 교통수단, 석유가 그 원료죠. LPG나 전기차도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석유를 씁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물건을 수송하는 화물 차량, 더 나아가서 큰 배라던가 비행기 모두 화석연료를 쓰죠. 이 얘기는 기름값이 오르면 운반 비용이 늘게 되고, 운반 비용이 는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물가 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유가는 고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주유소 앞에 기름값이 매일 고지되는 거 보셨죠? 이처럼 매일 바뀝니다. 누가 바꾸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를 얘기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WTI, 즉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세계 유가 변동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원유인데요. WTI 탄생은 7, 80년대 석유 파동대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1950년 이전에 사우디 원유는 미국에서, 이란 원유는 영국에서 독점 통제를 했었습니다. 원유는 워낙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패권국 간의 알력 다툼, 정치 싸움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원유 때문에 각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일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은 이집트, 시리아 대 이스라엘 간 전쟁의 여파로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의 중동 국가 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중동 대 미국 간의 대립으로 확산되면서 석유 생산을 중동 국가들이 대폭 줄여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는 3개월 만에 3배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수요가 증가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차 석유 파동이 있기 전까지 중동의 석유 패권은 세븐 시스터즈라는 영미권 회사들에게 있었는데요.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석유 파동을 일으켰고, 이를 기점으로 석유 패권은 중동 산유국 중심의 석유 수출국 기구, 즉 많이 들어보셨던 오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유가는 쭉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9.11 일가 이에 따른 반발로 2003년 석유 파업,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 내 석유 시설의 파괴, 브릭스의 무서운 성장 등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2008년에는 역사상 최고치 배럴당 147달러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2015년 미국의 셰일 혁명입니다. The experts believe this will support more than 600,000 jobs by the end of the decade. 시추 기술의 발전으로 셰일 오일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미국은 40년 동안 유지했던 석유 수출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석유를 다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에게 석유 패권을 다시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사우디마저 석유를 증산으로 원유 공급을 늘리게 되니까 원유가 당시 100달러 선에서 20달러 선까지 폭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연료비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다른 소비 지수가 연결되면 경제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산업체들도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은 비용이 낮아지니까 세이브한 금액을 다른 투자로 연결한다면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원유를 사려는 수요가 적어짐을 뜻합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자동차를 타게 되는 소비가 부족해지면 경기가 얼어붙고 소비가 둔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불경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 국제유가가 정유사 판매 가격을 거쳐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5%에서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거의 세금이거든요. 국제 유가가 대략 10% 하락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3% 정도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항목은 원유가 도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으로 모두 9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원유를 받아올 때 가격하고 실제 소비자에서 이제 주유소에 판매되는 가격 2, 3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면 싸게 받아왔지만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면 오히려 그만큼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익이다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유가가 높은 것은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유가,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당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깝게는 생활비, 차량 유지비부터 해서 멀게는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아마 이걸 이해하게 된 개미는 당장 오늘부터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기름값을 달리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